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종안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종안딱불 3월 1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공시가 쇼크, 종부세 21만 채 증가. 자, 공시가 쇼크, 마포 1주택 보유세 52% 증가. 공시가 쇼크, 세종 70%, 서울 노원 34% 급등. 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지가가 갑자기 뛰어 올라서 결국은 세부담, 공시지가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오늘 각 신문의 일면 토배입니다. 조선일보 세종 70%, 서울 노원 34% 급등. 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가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14년 만에 최고 인상률인데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31만 가구에서 무려 52만 가구로 뛰어올랐습니다. 정부 작년 집값 많이 오른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집값 많이 오른 것이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탓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다음 달에 이것이 확정되면 은퇴자 이 종부세를 내야 되는, 종부세뿐이 아니고 보유세를 내야 되는 은퇴자들, 수입이 없고 집만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다. 민심이 상당히 또 악화되겠죠, 집값 문제 때문에. 자, 공시가 현실하에 집값 급등이 겹쳐서 집 보유세 폭탄 우려가 현실로 됐다. 세종은 무려 71% 뛰었다고 합니다. 자, 공시가가 폭등을 하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 탓이죠. 정책을 잘못했기 탓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꾸로 사과를 하기는커녕 부동산 적폐 청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촛불 민심 타령도 또 합니다. 지금 임기 1년여 남겨놓고 다시 또 적폐몰이를 하겠다. 책임 전가를 위해서,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서, 자,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자, 국민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그래서 결국에 국민의 세금 폭탄 부메랑을 던졌다. 정책 실패 때문이죠, 세금 폭탄이. 자,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을 소유한 국민에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올렸는데 후폭풍은 국민이 떠안는 형국이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요구를 일축을 하고 부동산 적폐 청산, 촛불정신 타령, 이런 보수 정권의 책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면 보시면 어제 제가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문재인 부동산 적폐 청산은 촛불정신 구현이다. 갑자기 왜 촛불정신이 나오고 부동산 또 적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야권에서는 책임 돌리기다. 책임 돌리기 좀 그만하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려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번째 LH 사태 메시지를 냈는데 어제 수석부장은 회의에서 적폐 이렇게 5번이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다. 적폐청산, 부동산 적폐청산이.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 적폐몰이를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많은 현안들을 다 제쳐두고 적폐몰이를 하겠다. 이것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물타기, 사과는 없이 또 남탓, 이런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결국 이것은 적폐로 이 부동산 투기 행위 이 자체를 적폐로 규정을 하고 정부 책임론을 비켜가고 친문 지지층을 결집하러 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얘기를 하는 것도 아마 양산에 짓고 있는 퇴임 후에 살 집이죠. 사저를 둘러싸고 막 제기되는 의혹들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SNS에서 그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좀스럽고 민망한 반응을 보였죠. 자,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럼 사저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타당한 것이냐, 그런 일종의 팩트 체크가 지금 각 신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시면은 그 아래 기사입니다.
이 팩트 체크를 했는데 문재인 사전은 처분할 수 없는 땅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경호동과 연결되어 있어서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서 그러니까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면서 그 가격이 확 뛰었는데 어차피 팔 수도 없는 땅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은 처분할 수 없는 땅이다. 이것을 팩트 체크를 해보니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팔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통령 경호는 10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요구가 있으면 5년 다 15년 후면은 경호에서 풀립니다. 그러면 경호와 연결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을 할 수도 있는 땅입니다. 그 이후에도 처분할 수 있고 그 전에도 어떤 지분만 경호등은 국가 소유지만은 이 사전은 본인 소유니까는 충분히 처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지 전용 특혜 논란도 있는데 개인 명의 땅 무팔 법적 근거는 없다. 사후에는 자녀 등 상속과 증여도 가능하다. 경호시설 결합 처분 불가. 근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 근거는 경호원이 거주하는 한 못 판다는 뜻이다. 그렇죠. 그 경호원이 거주한 건 국가시설이니까는. 그리고 또 농지 전용 불법 의혹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뭐 신청할 수 있지만 이거 승인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이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은 특혜 소지가 크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아무리 적폐 타령을 하던 이 사저 논란에 대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까지 막 걸어들었죠. 그것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겁니다. 노무현과 본인을 등치시켜서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지층 결집에서 또 국민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그 의도였죠. 그런데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도 민심은 지금 상당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당장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지금 30%대가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원래부터 좀 그렇고 서울시장 판도가 완전히 야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 상황에서 이 여론이 야당 쪽으로 기우는 이 상황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마냥 즐길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마냥 반길 수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단일화 논의를 오늘 금요일까지 19일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지금 단일화를 놓고 좀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론이 막 올라가니 박영선이 떨어지고 두 사람이 올라가고 특히 오세훈이 막 앞으로 치고 나가니 이거 단일화 안 해도 이기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지금 딴 마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순전히 뭐 오세훈이나 안철수가 갑자기 잘한 건 아니죠. LH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 실패, 문재인 정권의 폭주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인데 그것을 마치 자신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 마냥 들떠있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을 보시면은 이 LH 여파로 서울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까지 흔들한다. 그래서 여당 안에서는 이거 돌파구가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까지 일단 나옵니다. 여당 안에서. 자, 위에 기사를 보시면은 여당은 돌파구가 안 보인다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그 반응이 나오고 LH 사태 정권 심판론으로 번지고 있다. 그래서 박영선이 2자, 3자 구도 모두 뒤처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상 깜빡이가 켜졌다. 여당 입장이죠.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그 문재인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6.9%. 지난주에 대비해서 2.3% 내렸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37.7%. 이 30%대가 고정이 되고 곧 20%대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 야당이 좀 우세하죠. 우세하니 오세훈과 안철수 사이에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일화 문제를 놓고. 이 한국일보 제가 소개해드린 한국일보 아래 기사인데 LH 같은 이런 논란으로 야당 지지율에 일단 정신호가 지금 켜졌죠. 뭐 여당은 적신호, 야당은 정신호가 켜졌는데 그렇게 되니 두 사람이 갑자기 또 티격태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제 약간 화해하는 모습도 보였지만은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또 터질지도 모르죠. 안철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세훈이
야당이 힘들 때 어디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세훈은 안철수가 시장되면 야권은 100% 분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설문 문항 놓고도 여전히 이견이 있고, 자, 이것을 동아일보는 상세히 보도를 합니다. 6면 기사입니다. 오세훈은 안철수가 분열을 부를 후보다. 그리고 안철수는 아니 내가 문재인 정권과 싸울 때 지금 당신 어디 가 있었나? 그 뭐 총선을 통해서는 뭐 계속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웠죠. 그래서 19일날 단일화 이룰까? 단일화 시한 사흘 앞두고 거칠어진 입. 오늘 뭐 TV 토론 오후에 한번 합니다. TV 토론 개최 가까스로 합의를 했는데, 과연 19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감을 할까? 그때가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할까? 불발하면은 상당히 또 여권에 어부지리를 주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철수를 겨냥해서 늘 야권 분열의 중심에 있었고 앞으로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로의 단일화는 대선에서도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곧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반박을 하는 것이, 제가 정치 생명을 걸고 문재인 정부와 싸울 때 어디 계셨는지도, 오세훈이 어디 계셨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 분이 할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이 상승세를 타면서 양쪽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자, 오세훈이 이야기한 야권 분열,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압축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감정싸움, 오세훈 안철수의 감정싸움을 중재해야 될 지금 현실적인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죠.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다른 당 대표죠. 안철수는 여전히 다른 당 대표인 안철수로 막 저격을 합니다.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경선 국면 내내 안철수를 막 무시를 했죠. 무시를 하는 그런 전략을 고수해서 처음엔 이것이 어떤 단일화를 위한 기싸움이냐 뭐 이렇게 보이는데, 기싸움이 이렇게 막판까지 기싸움만 하다 보면 결렬되죠. 사실 김종인은 2011년에 안철수 신드롬이 일어났을 때 안철수의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로 결별을 하고 계속 안철수에 대해서 안철수를 공격을 하고 깎아내리고 뭐 이런 시도를 계속이었죠.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은 안철수가 뭐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적극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번 단일화 국면에서 공격이 심하고 무시하는 그런 투가 많으니 안철수도 발끈해서 참지 못하고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오세훈은 안철수가 야권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안철수가 아니라 김종인이 야권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야권의 김종인 리스크도 지금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8면 보시면 김종인이 안철수에게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일화 협상 대상자를 놓고. 그러니 안철수도 참지 못하고 김종인 옹고집에 한숨이 나온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일이죠. 김종인이 당 회의에서 우리 당은 오세훈 후보를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정했다. 이런 걸 무시하고 딴짓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기호 문제, 그리고 여론조사 문항 같은 것을 놓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과정에서 놓은 것이죠.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서는 김종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 왜 출마하려고 하느냐, 토론도 못하면서 어떻게 시장 노릇을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가 어제 오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종인의 발언은 정말 모욕적이다. 저는 토론을 피한 사실이 없다. 많은 야권 지지자가 김종인의 그런 옹고집과 감정적 발언에 한숨을 쉬고 있다. 자,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제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비전 발표에 토론을 했죠. 그래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도 있었습니다. 자, 기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봤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세훈 안철수가 단일화 협상을 그동안 해왔지만은 합의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황당한 표정을 짓고
아주 노골적으로 김종인을 저격을 했습니다. 합의된 것을 그동안 많이 발표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일을 망치게 된다. 이런 취지로 막 답변을 했죠. 자, 그래서 자칫 비대위원장이 당을 다시 비상국면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안철수를 자꾸 자극을 하면 안철수에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는 협상을 결렬시키는 그런 선언을 주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서로 만들어 나가서 단일화를 해서 여당이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막판까지 막 작업을 하면은 깨지는 빌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안철수는 계속 윤석열 마케팅을 하고 있죠. 윤석열과 마케팅을 하면서 제3지대에서 뭐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을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킹메이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겠지만 오세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안철수가 제3지대에서 움직이면 이것은 대선에서도 야권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따로따로 각자 도생해서 윤석열 세력과 국민의힘 세력이 각자 도생해서 가게 되면 나중에 다시 합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계속 안철수가 윤석열 마케팅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이것이 야권 분열의 씨앗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어제 토론에서 이 안철수는 윤석열을 데리고 함께 가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과 본인도 함께 가면서 더 큰 기호 2번을 만들겠다. 더 큰 제1야당을 만들겠다. 그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 집콕이죠. 집콕. 집안에 그냥 집에만 있는데 당초 예상으로는 뭐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거라고 했는데 아마 야권 후보 단일화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언론의 기자들의 전화도 전혀 받지 않고 어떤 답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후보도 어제 토론에서 그 이야기 했죠. 야권 후보 단일화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그 말을 들었다. 본인들이 직접 확인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쨌든 별다른 활동을 그때 검찰총장직 사퇴하고 나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집콕에도 지지율 오르는 윤석열 이런 기사까지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보시면은 LH 사태에 윤석열 지지율 37.2% 대단한 지지율이죠. 아마 본인이 받은 건 최고일 겁니다. 그래서 37.2%를 받았고 여당 후보들은 대권가도에 비상에 걸렸다. 거의 뭐 윤석열 대세론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KSOI 조사입니다. 윤석열이 37.2. 야, 상당히 뭐 그 2위가 이재명 지사인데 24.2입니다. 이낙연은 13.3. 상당히 상승을 한 거고 특히 보수 텃밭이죠. 대구 경북에서 52.6%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청에서 46.7, 서울에서 46.1.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이 윤석열의 지지율인데, 자, 아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이것이 핵심일지 모르겠습니다. 오세훈이 안철수와 윤석열이 제3지대에 남아있으면은 대선에서 야권 분열의 내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죠.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오세훈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일단은 두 세력이 윤석열 세력과 국민의힘 세력이 각자 도생하다가 하나로 합친다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없죠. 서로 또 지지율이 올라가면 굳이 저쪽과 합쳐서 지분을 나누어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이 정치 인물을 확정을 지었죠. 그러니 이렇게 확정을 지니 그전에는 이렇게 뚜렷한 목소리가 윤석열의 보수 정권을 수사했던 윤석열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이 좀 본격적으로 되지 않다가 지금은 윤석열의 대권 도전이 과시화되니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에 대한 보수 정권 수사 책임론
이것이 서서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전에 들은 내용인데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이 보수정권의 수사를 한 입장, 그것을 명확한 해명을 하라 이런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당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조차 지금은 좀 변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은 여권 사람이다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여권 사람이다, 우리 사람 아니다 이렇게까지 했죠. 물론 뭐 김종인 위원장은 보선 끝나면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큰 변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주자 홍준표 지금은 뭐 당밖에 있지만 곧 범야권의 차기 주자죠. 홍준표 의원도 지금은 윤석열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런데 그전에는 이관계, 문재인 정권의 그 반관계라는 말을 썼죠. 반관계, 이간질하는. 그러니까 저기에 첩자를 내어서 서로 막 이간질하는, 윤석열을 띄우는 건 문재인 정권의 반관계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을 통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한 그 탄핵 책임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탄핵에 찬성했던 이 양쪽을 또 이간질시키는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자, 김용판 의원 전 서울경찰청장 제가 한 2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본인이 만든 책에서, 조선한 책에서 윤석열이 인디언 교제 수사를 했다. 인디언이 교제를 지낼 때 비가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것처럼 먼지털이서 계속 뭐가 나올 때까지 막 수사를 했다. 그런 비판을 책에서 했는데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수 진영이 윤석열을 영입하는 것은 민주당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대선 주자로 내세우는 것과 같아. 무슨 이야기냐면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말도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을 보수의 대선 주자로 내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본인이 수사를 당해본 입장이죠. 자, 그 각상도 민정수석, 그 전 민정수석, 지금 국회의원이죠. 전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은 윤석열이 보수정권 수사를 하면서 민주당과 모종의 거래를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설명해야지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사람들뿐이 아니고 좀 저변에 좀 갈려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보수 정권의 대권 주자가 돼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는 그 사람들도 있죠. 가령 김재원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제 선거권의 혼설에도 제가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뭐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악마의 손으로도 잡아야 된다. 이 악마의 손이라는 것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을 악마의 손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을 차용한 겁니다. 그래서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윤석열의 보수정권 수사에 대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윤석열에게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갑론을박이 막 벌어지겠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4월 선거가 끝나면은 정계 개편이 본격화될 텐데 그때 이 문제도 그대로 본격적으로 점화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도 지금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양쪽이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감정 싸움을 하고 하게 되면은 다시 범보수가 탄핵의 강에 다시 빠질 가능성,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각 당의 각 정치 세력의 주도층이 그런 데 대한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